제가 외국의 참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성희롱의 문제가 이렇게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고 한데, 이게 만약에 피해자가 여러분 당신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고용노동부가 집계를 했어요. 근데 직장 내에 성희롱 피해자 10명이 있었다고 쳤을 때 그 중에 8명은 피해를 당했을 때 거의 특별한 조치를 이제 취하지 못한 채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이건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직장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나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이것이 성희롱이라고 정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10명이 성희롱을 당했다면 그 중에 8명은 그냥 짜증나 이러고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꼴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나서 자기가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내가 피해자인데도. 자, 보통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은 회사 내 이제 위에 분, 상사나 또는 내 고용주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래도 내가 너를 자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쥐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낮은 급의 사람이 위에 급의 여자를 건들지 않아요. 근데 위에 급에 있는 상사가 자기보다 급이 이제 랭킹이 낮은 여자 직원들에게 어떤 그 권력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은 여자들이 10명 중에 이제 2명은 고소라는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요. 그러면 회사와 등지게 되는 거죠. 회사에 내가 만약에 성희롱과 관련된 것으로 고소를 넣어요. 회사를 상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뭐 부장님, 뭐 과장님을 상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일이 터지기만 하면 회사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회사 내 자체적으로도 막 분위기가 흉흉하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이걸 빨리빨리 덮어버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국내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 무슨 사건이냐면 우조교 사건이에요. 자, 우조교 사건은 이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시작을 하게 한 사건이에요. 당시에 25살이었던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씨가 있었어요. 우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씨가 당시에 52살의 교수 신씨하고 함께 뭐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52살의 교수가 25살의 조교 우씨한테 뒤에서 포옹하는 자세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여기 있으면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키보드를 쳐. 나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나 너무 짜증날 것 같아. 나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짜증나. 나 진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화가 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하고 조교 사이에? 뒤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또는 평소에 지나가고 있으면 몸을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훑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우조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한테 싫다고, 나 이런 거 하기 싫다고 하고 거부감을 표현을 했더니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조교 임용에서 탈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뭐 갑, 을을 얘기를 하면 교수가 갑이고 조교가 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파워를 가지고 을한테 어떤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된 거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994년이에요, 이게. 그래서 1994년 1심에서 피해자한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자, 이게 국내에서 최초로 성희롱 피해자에게 내려진 배상 판결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1994년이에요.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2016년이잖아요. 1994년만 하더라도 이걸 성희롱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교수의 책임이냐? 아니면 교수를 채용하고 있는 서울대 감독 책임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국가에선 책임이 없는 거냐? 해가지고 이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인 쟁점이 됐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언니, 그러면 1994년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고 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예전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더 강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남성이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여성 직원들이 좀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성적인 것들을 좀 서슴없이 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1995년에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도입이 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그 우조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이 권력관계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이 오게 되는데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은 이 성희롱하면 진짜 막 성적으로 막 뭐 치마에 손을 넣는다든지 뭐 가슴을 만졌다든지 이런 부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키보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좀 여러분께 자극적일 수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래요. 뭐 손을 집어넣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굉장히 성적 수치심이 나죠. 하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키보드를 이렇게 안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을 막 갖다 댔다. 이것도 여성에게 굉장한 성적 수치심이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이 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대응책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희롱의 기준이 뭘까요? 성희롱의 그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일단 이건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그 사정을 고려를 합니다.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야. 근데 내가 막 성적으로 막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 이걸 느끼는 게 이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해자는 나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아유, 엉덩이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엉덩이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이쁜 걸 갖다 이쁜 걸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 나의 의도는 실제로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받는 사람이 혐오감을 느꼈으면 이건 성희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언어적인 성희롱 또는 시각적인 성희롱도 이 범주에 속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언어적인 성희롱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쟤들이 옷이 아주 섹시해. 몸에 탁 붙는 게 아주 무슨 그냥 약간 뭐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섹시한 뭐 같아.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엉덩이 부분이 아주 딱 붙네. 가슴 부분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내 신체에 대해서. 요즘 살쪘나 봐.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 이런 외모에 대한 거. 외모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도 성적인 평가를 해도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것도 언어적인 성폭력으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했어 안 했어? 둘이 했어 안 했어? 했잖아. 둘이 했잖아. 이런 걸 집요하게 묻는 것도 또한 전화상으로 음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 언어적인 성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성희롱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인 성희롱이라는 건 뭘까? 자, 여러분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나? 나는 이런 걸 행한 적이 없나? 외설적인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꼭 이게 외설적인 사진이라는 게 뭐 자기의 성기를 사진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는 막 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성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사진 같은 거 있잖아.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이 사진을 막 보내준다거나 또는 막 메일이나 편지를 쓰고 막 문자나 카톡을 하는데 거기다 굉장히 음란하게 막 성적인 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한다거나 그래서 불쾌감을 좀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빠요. 근데요 어떤 곳에서는 부부관계도 어떠냐고 막 물어본대요. 자, 부부관계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여자 직원이 이제 상사로부터 들었을 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에서 성희롱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직도 법적으로 좀 이게 맞냐 아니냐는 보통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분 나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뭐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가해자 쪽에서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건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뭐 섹시해 가슴 빵빵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권력적인 형태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게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사. 예를 들어서 내가 성희롱 당해서 막 기분 나쁘다고 했을 때 승진이 안 될 수도 있다거나 보너스 받는 걸 못 받을 수도 있다거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회사에 뭐 너한테 뭐 성적 놀이개로 내가 너 다니는 건 아닌데 또는
대학 교수하고 학생하고의 관계에서 대학 교수가 막 이렇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막 싫어했어. 그러면 교수가 이 학생에게 학점을 낮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너에게 이런 성희롱을 했는지 또는 얼마나 여러 명의 사람에게 성희롱을 했는지도 법원 판결에선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 야, 너 저 가서 커피 좀 타와라. 야, 여자가 커피 좀 타와야지 하는 거, 또는 오늘 왜 이렇게 의상이 아줌마 같아, 이거 완전 무슨 할머니들이나 입는 옷이네 라는 등의 발언, 커피, 아줌마, 할머니라는 이런 행위는요, 아직 고용법에서는 남녀 고용 평등법 상에서는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될 거예요. 이건 성차별이에요. 하지만 이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얘기도 참 기분 나쁜데, 그쵸? 그러니까 조금 참 그 기준이 여러분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예뻐졌다고 말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신데 참 그 기준이 애매해요. 예뻐졌다, 아이고 요즘 참 이뻐졌어, 이런 말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예전에 내가 뭐 못생겼다고 평가를 받다가 아이고 요즘 이뻐졌네 이러면, 근데 요즘 얼굴 좋다, 이뻐졌다라는 얘기는 또 기분 안 나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실제 저도 회사에서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 예방 교육이 있어요.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부터서 아예 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성추행은요? 성추행은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진다든지, 손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거. 자, 이러한 예시가 있었대요. 자, 충북의 한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40살 박 씨가 있었어요. 네, 2015년 1월에 21살의 한 이제 여성 직원이 새로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을 이제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이 박 씨가 맡게 된 거죠. 그래서 박 씨가 2월 달부터 해서 이 21살에, 자기는 40살이고 21살의 여직원을 이제 한 달 동안 이 교육을 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둘이 약간 이제 많이 만나고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치기도 하고요, 허리를 감싸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시간 내에 만약에 내가 가르쳐준 업무를 시간 내에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러면 야, 너 왜 이거 못 끝냈어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되겠다, 볼에다가 뽀뽀해. 짜증나! 진짜 짜증나. 그래서 막 볼에다가 막 뽀뽀를 하라는 걸 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21살의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처음 나왔는데 뭐가 뭔지도 얘는 분명 몰랐을 텐데, 처음으로 와가지고 상사라고 만났는데 상사가 막 엉덩이 만져, 허리 감싸, 막 볼에 뽀뽀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뭔지 얘도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적절한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자긴 처음 사회생활인데.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못 삼았던 거예요. 얘가 처음 일하고 있을 때는요. 그렇게 해서 얘가 소가리를 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입사한 지 40일 만에 회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법기관에 찾아가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이 박 씨가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명령이 받아졌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300만 원. 저는 법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3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돈만 줘가지고 이 성적 수치심이 해결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 사회에 처음 나온 애가 이렇게 처음 상사로부터 이렇게 당했으면 이게 정신적으로 앞으로 트라우마를 굉장히 많이 겪을 텐데, 정작 가해자는 300만 원 그리고 2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끝난다는 게 저는 조금 화가 많이 났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박 씨가 초범이고 또 뭐 둘 간의 합의도 있었고 또 진지하게 반성을 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을 갔어요. 항소를 갔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항소에선 달랐어요. 항소에는 원심, 그러니까 1심에서 내렸던 300만 원에다가 너 20시간만 이소해라는 걸 파기하고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그리고 성폭력 프로그램도 4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피해자가 이제 21살의 피해자가 받은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그냥 뭐야 저 사람 짜증나. 이제 뭐 300만 원 됐어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여자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이 돼서 그는 이제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남자들 여러분 지금 남자 전부를 우리가 성범죄 처벌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여성 피해자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여성 피해자가 많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를 저희가 이렇게 성범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난 그런 댓글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진짜 채팅은 여러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글 자체가 다른 남자분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여자들이 약자의 편에 서서 성희롱을 당하는 많은 사건들, 좀 분에 터지는 사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자만 성추행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가해자는 남자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물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일이 훨씬 많긴 해요. 하지만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오히려요, 남자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여자보다 시원하게 하소연하고 말할 곳이 없다는 게 이 피해 남성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들의 말을 이제 피해자들이 만약에 나 이렇게 여자 상사한테 기분 나쁜 성적 수치심이 드는 일을 내가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돌아오는 말은 뭐냐면 야 부럽다. 상사가 너한테 그렇게 들이대기도 하고 또는 야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너가 그런 꼴을 당하겠냐. 이런 등신아. 이런 핀잔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피해자들도 이걸 어디 가서 쉽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 한 예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남자 한 A씨가 의류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의류회사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더 많은 곳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너무 좋았지만 회식 전날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왜? 회식 때 되면 뭐 술 먹고 같이 즐기고 노래도 하고 그런 곳인데 왜 잠을 설치냐? 여자 상사들이 이 술자리에만 가서 어마어마한 성희롱을 행하는 거예요. 자,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다들 한잔해 하고 술을 마시게 되죠. 그러면 이 여자 상사들이 이제 조금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동료를 자기 옆에 막 앉으라고 하는 거야. 김대리 내 옆에 와서 앉아. 누나 옆에 앉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누나 옆에 앉히는 거야. 그러면서 몸을 막 밀착시키고 그러면서 막 아무렇지도 않다듯이 막 남자의 막 가슴을 막 쓰다듬고 막 만지고 게다가 여기에 성적 농담까지도 있었대요. 뭐라고 성적 농담을 했냐? 우리 김대리는 술 마셨어? 안주도 많이 먹어야 돼. 특히 새우 많이 먹어. 네? 새우요? 왜 새우요? 그래야 잘 세우지. 이런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김 씨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걸 이해해 보면은 너무 짜증나는 거야. 막 여자 상사가 이런 얘기를 더럽다 막 표현이 나오시는 그쵸? 이건요 있잖아요. 상황을 바꿔봐도 똑같아요. 더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성적 수치심이 드는 이야기를 막 들게 되면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다음날 출근을 해보면 이 여자 상사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와가지고 점잖게 앉아서 김대리 어제 뭐 처리했어요? 뭐 이거 우리 해야지 하면서 막
막 세련된 척 앉아있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에서도 막 가기가 싫어지고. 그런데 술자리에서 이런 게 굉장히 잦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쩔 때는 일상생활에도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도 가볍게 막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고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고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남자분이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게 점점 익숙해지는 법이거든. 사람 이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문제는 또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좋겠다. 그렇게 꽃밭에서 여자 상사들이 널 예뻐해주니 얼마나 좋겠어. 아주 회사 다닐만 나겠구나.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피해자는 답답하죠. 남성 직장인 20%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남성 피해자들이 오히려 이런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한다고 해요. 왜냐? 남성은 전통적으로 씩씩해야 돼, 강해야 돼, 이런 인식이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뿌리 깊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남자가 지키고 싶은 어떤 남성성이 훼손이 되게 되는 거죠. 자존심 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남자는 힘이 더 세니까 그 얘기를 잘 믿어주지도 않고 못났다, 너도 즐긴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성폭력이라는 게 반드시 성욕의 문제냐? 성욕의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 나보다 권력적으로 위에 위치한 사람이 나보다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한테 행사하는 폭력이라는 거에서 이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높은 여성 상사가 성폭력을 행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혹시 취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아직 나는 직장이 다니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 이제 여자 그 구직자가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2012년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총 이제 최종 면접까지 4명이 올라오게 된 거야. 근데 이 4명이 사장하고 1대1 면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이 이 씨라고 부를게요. 이 씨한테 이 씨는 얼굴을 보니까 2번 결혼할 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면접장에 와서 결혼을 1번 하든 100번 하든 그걸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게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일어서서 얘가 저는 뭐 어떤 일을 경험하고 이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입고 온 옷이 이제 면접을 보러 입고 온 옷일 거 아니야. 엉덩이가 굉장히 예쁘신 분 같아요. 자, 그렇게 굉장히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자기 회사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장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나중에는? 이 씨 손을 잡아서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더니만,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 씨, 근무해. 내일부터 출근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회사 다니고 싶겠어요? 아무리 요즘 취직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회사가 뭐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씨가 바로 집에 돌아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건 면접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건 성적 굴욕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성희롱의 문제가 참 문제가 많은데 이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한 이후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사실 내 상사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내 직장 상사, 내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내 직장 상사를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분위기 흐렸다, 회사 이미지 망쳤다 이러면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 2차 피해를 당하기 일쑤래요. 그래서 재판을 아예 생각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재판을 가더라도 처벌이 너무 솜방망인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게 있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 안에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오히려 부서 이동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나한테 성희롱을 했는데 왜 내가 저쪽 부서로 옮겨가야 돼요? 답답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쪽 가해자의 동료들이 폭언을 막 일삼는 거예요. 막 말을 하는 거야. 막 야, 너 괜히 뭐 시나리오 짜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 괜히 별것도 아니지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거 아니야? 너 돈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 그리고 왜 우리 회사 이미지 망치는 거야? 아, 네가 그러니까 누가 옷을 그따구로 입고 다니래? 너 출근 왜 하니? 너 회사 왜 그만 안 두니?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어떤 처벌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이거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알아요. 저도 너무나 답답한 일인데, 이제 현재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그들이 받을 수 있냐? 형사 고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제 이게 인정이 됐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그 정도에 따라 성희롱의 정도에 따라서는 강제 추행 같은 것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큰 회사에서 이런 걸 당했을 텐데, 예를 들어 되게 작은 공장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뭐 사내 어떤 이런 절차가 좀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는 여러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국가인권회에 진정서를 넣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내가 신고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고, 또 굉장히 이 기관에서 나를 정말 보호해줄까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다면 형사 고발하실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보상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여러분이 이제 피해자가 유리하시려면요, 이 성추행을 또는 성희롱을 당한 장소, 시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또 구체적인 진술, 영상이나 녹음 파일도 굉장히 증거 자료로 모아두시면 좋고요.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가 진술까지 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목격자 진술을 잘 안 해주려고 하죠.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야, 그냥 참아. 우리가 약자인데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실제 피해자를 더욱더 위축하게 하고, 또 2차적인 어떤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또 열심히 좋은 성적 유지해서 좋은 직장 가고 했는데, 그런 직장에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너무나 분통 터지겠죠. 정말 내가 어렵게 따낸 나의 그 직장 생활 또는 대학 생활이 정말 즐거운 어떤 생활로, 문화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 또 내부적으로 필요할 거고, 또 법적으로 강력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마지막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답을 내리기보다는 방송 내용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혹시 내 주변에 또는 나는 피해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금요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예요.